저는 사실은 책보다는 주로 이제 강연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 네. 점점 뭐 책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이렇게 뭐 차트 읽어주는 법, 뭐 단기간 내 돈을 많이 불리는 법 네. 이런 유의 강의만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네. 이해하신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아. 그래서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뭐 NFT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데 활용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으로도 계시지만 네네. 그 사이버 국방학과 네네. 학과장? 네. 우리나라에 이런 과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이버 국방학과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10년 아, 그래요? 됐습니다. 저게 왜 만들어졌냐면 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네.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주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을 때 네. 하루 평균 162만 건입니다. 아, 정말요? 네. 국정원장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수치가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고 계속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은 북한에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이란하고 파키스탄 쪽에서 오는 해킹 시도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를 뽑아서 해킹 요원으로 양성하더라. 그래서 군에서 우리가 4년 동안 장학금을 댈 테니까 네. 이런 해킹 영재를 뽑아주시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30명 정원으로 와. 사이버 국방학과를 만들었고요. 이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니고 이제 소위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복무 기간이 좀 길립니다. 이게 7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대위로 이제 예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학과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7년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랬는데 잘 됐고 지금 뭐 이제 학력고사 점수라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학력고사 점수로 통계를 내보면 이제 상위 0.6%. 와. 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소위로 인간에서 대위로 나올 때까지는 그 군대에 뭐 연봉이라 해야 되나? 그걸 받는 건가요? 그렇죠. 전문 장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게 크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군 그 장교 경력 7년이라는 게 그대로 이제 본인 경력이 되고 처음에는 이 친구들 저 7년 복무 끝나면 다 그냥 나와버리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또 상당수는 장기 복무 신청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장기 복무 전환을 해버리면 이제 7년 후에 바로 소령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꽤 나오고 있고 해서 네. 그래도 뭐 학과가 당초 원했던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사회로 연결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장기 복무하는 친구들은 그냥 장기 복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군에서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나온 친구들은 뭐 국가정보원도 있고 아니면 산하연구소도 있고 그렇구나. 아니면 뭐 군 산하 연구소도 있고 요새는 또 기업들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킹 그러면 그거 뭐 암호화폐 해킹하고 뭐 홈페이지 해킹하고 인터넷 해킹하고 이런 정도를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해킹은 굉장히 일상화가 돼서 지금 이제 2022년 기점으로 봤을 때 올해 7월부터 자동차 관련한 법들이 바뀝니다.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래서 EU 지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네. 해킹에 안전하다라는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유럽 지역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이런 어떤 사이버 보안하는 전문가들을 뽑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뭐 요새 군에서 뭐 F-35 전투기 뭐 이런 것들 뭐 첨단 드론 이런 거 많이 또 사잖아요. 네. 그렇게 군에 납품할 때도 저 해킹이 안전하다는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떤 하는 인력을 방위산업체에서 또 많이 뽑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꽤 취직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 하루에 162만 건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여기 학과장으로 또 다년간 계셨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셨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으로도 계셨고. 네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NFT, 블록체인 여기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딱 오늘 그 소개해 주시는 적임자가 아니신가, 최고의 그 전문가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요새 뭐 많이 떨어지긴 했죠. 아, 많이 네.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일수록 그래 그러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네. 도대체 그럼 얘네들의 도대체 동작 원리가 뭔지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저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제 바로 FOMC 끝나고 네. 진짜 28년 만에 막 금리 인상하고 네. 그 전부터도 많이 떨어지긴 네네.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이 NFT도 거품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네. 그 거래량도 줄고요. 네네. 어떻게 앞으로 다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더 커지고 좀 그런 미래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네. 그동안 NFT 시장에 가격 거품이 있었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들도 네.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NFT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또 NFT 얘기만 하면 막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NFT 시장이 밝다. 뭐 너무 동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체 강연들을 꽤 많이 다녔던 편인데 그럼 이제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네. 회장님들 이렇게 다 오세요. 그래서 어저께 뭐 그저께도 제가 좀 큰 기업들 회장님들 모시고 강연들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암호화폐 강연할 때와 NFT 강연할 때의 회장님들 반응은 분명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때는 아 그래 저렇게 동작하는구나 신기해는 하세요. 그런데 그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거는 좀 갸우뚱하세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고 저게 굳이 우리는 저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NFT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오너 3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너 3세들 중에는 또 NFT 사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FT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크고 네. 깊고.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은 대기업들이 네. NFT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도 봤을 때 뭐 갤럭시도 뭐 현대기아차나 롯데월드, 부산 이런 거 다 할 때 런칭할 때 다 NFT 발행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못 가져서 그렇지 네. 그 감은 분명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교수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암호화폐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알트하지 말고 비트 하라고 네네. 하면서 비트의 상대적인 안정성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이더리움을 언급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NFT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제가 주로 NFT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보통 제가 강연할 때는 이더리움 이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면 이더리움까지도 말씀을 드려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비트코인은 실제 그 논문을 읽어보면 그냥 화폐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그 용도가 전자화폐예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 염두에 뒀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가장 차별화되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은 모르시더라도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뭐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구나. 그런데 그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NFT라는 것도 그중 하나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더리움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플랫폼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그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보통 저는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암호화폐계의 애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iOS. 네,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은 아이폰 만들고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앱스토어. 그리고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응용 그렇죠. 프로그램들은 애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만들고 있죠. 이더리움이 이런 플랫폼 코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종류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이더리움을 갖고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비트코인 같이 그냥 나는 기축 통화의 역할로 비트코인이 좋아. 나 그거 살래.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앱스토어 같이 이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런 플랫폼 코인이 좋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 투자를 하시고.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외국은 이렇게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네. 이것 위주의 투자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알트코인 위주의 투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면 충격이 훨씬 더 큰 거죠. 큰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이 약간 이제 단점을 좀 지목하는 게 속도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파이 같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왜 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이고요.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위에다 뭘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저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 버전 2.0을 만들어서 이런 속도 문제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가스비라고 그러는 수수료 문제도 개선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테라루나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셀시우스. 네.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 버전 2.0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좀 그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는데 한 이더리움까지도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은 분명히 그 역할을 전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는 건 그만큼 그 위에 사용자들이 많다는 얘기구나.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오히려 이더리움 후발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또 플랫폼 코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속도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더리움에 비해선 프로그램 수도 적고 네. 이용자도 수 적으니까요. 아, 거기도 늘어나면 또 비슷한 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 그런 거구나.